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은 6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고마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 이런 말을 하면 아들 장가 못 보낸다고 하던데 제 아들은 제 분신과도 같습니다. 아들 하나 보고 버티고 살아온 시간이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어요. 이 정도로 말하면 도대체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길래 저러나 싶으실 텐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 아들은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 알아서 잘 컸고 그것도 모자라 제 한까지 풀어준 고마운 아들이거든요. 사람은 저마다 사연이 있기 마련이지만 제가 살아온 길도 그리 순탄하진 않았어요. 아니, 순탄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죠. 미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아들은 제가 낳은 친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아들을 입양할 때도 저는 싫다고 했어요. 제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임신도 못하는 여자가 무슨 권한이 있나요?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대를 이을 아들을 입양했죠.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분하고 억울한 일들이었죠. 그래서 아들도 저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걸 걸었죠. 왜 기른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엄마가 되었어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하던데 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었죠.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저에게 아들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저와 제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중매로 남편을 만난 것부터가 잘못이었어요. 지금이야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세상이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여자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홍기가 찬 여자는 당연히 시집을 가야 하는 세상이었죠. 나이가 됐음에도 시집을 안 가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던 시절이었거든요. 분명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라도 그 사람들은 그 집 딸이 시집 못 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는 제때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 친정 부모님도 그러셨죠.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 말라고 돈 있는 집에 딸을 시집 보내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호의호식하며 잘 살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잣집 아들을 저와 맺어주려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홍기가 찼음에도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부모님과 다투기도 많이 다퉜죠. 네 나이가 벌써 26살이 넘었는데 어쩌려고 그래? 너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지금 동네에서 네 소문이 어떤 줄 아냐고. 나나 네 엄마나 해명하는 것도 지친다. 뭘 해명식이나. 아빠는 그렇게 소문이 중요해. 정작 나는 나이랑 상관없이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이런 마음으로 시집 가봤자 내가 잘 살겠어? 마음이라는 게 누굴 만나면 또 달라지지. 엄마도 네 아빠랑 중매로 만나서 너 낳고 나름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러지 말고 이번에 아빠가 어렵게 좋은 혼처 알아봤으니 너 군말하지 말고 그 남자 만나봐. 그 남자도 너랑 비슷한지 나이가 제법 있다고 하더라. 그 남자 말고는 이젠 소개받을 남자도 없어. 참 답답했어요. 결혼도 아닌 중매 결혼을 꼭 이렇게 팔려가듯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영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제 친구들도 이런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미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시집을 가서 아이 하나 둘은 다 낳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에라니 너는 학교 다닐 때도 특이하더니 좀 유별나다. 여자들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지. 좋은 남자 만나서 애 키우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야? 넌 도대체 어떻게 살고 싶은 건데? 솔직히 그걸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매로 만나는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어떻게 보장해? 그건 그런데 그래도 어른들이 소개할 정도의 남자면 어느 정도 검증은 된 거지.
남자들도 다 비슷비슷해. 호로자식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까지도 저러니 세상에 제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만나보라는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만나지도 않겠다고 버티면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일단 만나고 그 남자가 제가 별로라고 말해주길 바랬죠. 하지만 그것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중매로 만난 남자가 제 인생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남편이었는데 결혼이 시큰둥한 저를 보고 호기심이 동했다고 하더군요. 에란 씨는 어쩐지 다른 여자들이랑은 좀 다르네요. 혹시 결혼하기 싫은 다른 이유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다른 이유라기보다 결혼한다고 지금보다는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 모험을 굳이 해야 하나 싶어서요. 저도 당연히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었죠. 아, 연애 결혼하고 싶으시구나. 저는 남편의 말에 어쩐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실 제가 소설을 무척 좋아했는데 그렇다 보니 연애라든지 필연이라든지 하는 것에 푹 빠져 있긴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도 책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며 자기 혼자 이 얘기 저 얘기를 늘어놓았는데 그때 알았어요. 남편은 저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걸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집에 가서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는지 그때부터는 저희 집에서도 본격적으로 저를 시집 보내기 위한 별의별 노력을 다 하셨는데 제 마음은 엉뚱한 곳에서 흔들렸어요. 에란 씨, 우리가 비록 중매로 만나기로 했지만 에란 씨가 원하는 그런 연애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랑 합시다. 연애. 네? 연애를 하자고요? 나는 에란 씨가 좋거든요. 다른 여자들이랑 어쩐지 달라서. 그러니까 나랑 연애해요. 에란 씨도 날 좋아하게 되면 그때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집에서는 그건 저한테 맡기고요. 어때요? 내 제안이. 이것도 빌어먹을 인연이었던 건지. 그때 처음으로 제 가슴이 쿵쾅거리고 뛰었어요. 중매로 나온 남자들은 다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발상부터가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만나는 내내 솔직히 나쁘지 않았는데 척박한 땅에도 꽃이 피듯 제 마음에도 호감이라는 게 생기더군요. 그렇게 시작은 중매였지만 저는 연애라 생각하며 남편과 결혼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마치 경사라도 난 듯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단과 혼수를 준비해줬고 시댁에서도 그게 무척이나 좋았는지 며느리가 된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죠. 시댁은 시아버님이 기름을 팔아 자수성가를 하면서 나름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으로 유명했어요. 남편도 시아버님을 도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안의 아들은 남편뿐이라 남편이 가업을 잇는 건 당연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하루빨리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길 바라셨어요. 얘 아가, 넌 무조건 아들만 낳아. 네가 만약 아들을 낳잖아?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마. 대신 네가 아들을 못 낳으면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 너랑 나랑 잘 지내는 건 전적으로 너한테 달렸다 이 말이야. 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러면서 저한테 부담을 주시는데 너무 부담을 가진 게 문제인 건지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 딸은커녕 단 한 번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찬법이 되었고 처음엔 괜찮다던 남편도 점점 저한테서 멀어져 갔는데요. 그렇게 결혼하고 5년이 지날 즈음 부모님은 제가 불임인 것이 틀림없다며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항의하셨어요. 마치 저를 불량품 취급을 하면서요. 내가 나이가 좀 있다고 했을 때부터 설마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애도 못 낳는 저런 게 어떻게 여잡니까? 감히 내 집에 저런 하자품을 시집보내요?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하자품이라뇨. 그리고 애가 안 생기는 게 어떻게 꼭 우리 애만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까? 애를 혼자 만들어요. 뭐예요? 그럼 지금 내 아들이 고자라는 거예요? 이 옆에 내가 돌았나? 누가 그렇대요.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제 딸만 잡냐는 거죠. 그리고 저는 딸 시집 보낸 이상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행여 다시 저희한테 데려가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어머 웃겨?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임을 못 지겠다. 좋아요.
그럼 그냥 이혼시키고 쫓아내면 되겠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저희 엄마의 말을 듣고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나중엔 자기도 진심은 아니었다며 자기가 세게 나가야 저를 내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다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한 번 다친 마음이 아물지는 않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친정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걸로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남편도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이혼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시부모님께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의외였어요. 남편도 시부모님처럼 저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애 못 갖는 게 꼭 이 사람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저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을 버릴 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쩌자고? 이대로 대를 포기하자고? 우린 그럴 수 없다. 네 아버지가 힘들게 일군 이 사업장을 네 대에서 끈기게 둘 순 없어. 여보. 그래, 그건 네 엄마 말이 맞다. 네가 정 네 차를 내칠 수 없다면 네가 밖에서라도 애를 만들어 와. 그리고 넌 군소리 하지 말고 그 애 키우고. 넌 싫다고 할 자격 없는 거 알지? 그래, 창서가 그렇게라도 해. 우린 상관없다. 네 아들이면 누가 낳든 상관없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줬는데 남편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임신을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고 오로지 남편만을 의지하며 사랑했어요. 그렇게 2년의 노력을 더했는데 하늘은 제 편이 아니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입양해 오겠다고 하셨고 저는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애도 못 낳는 게 뻔뻔하다며 저를 대놓고 무시하셨고 결국 남편의 동의로 4살 된 한 남자아이가 저희 집에 오게 되었죠. 자, 여기가 이제부터 네 집이고 저 사람이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 그래, 고아원 원장이 똘똘하다고 해서 데려온 거니까 너 애 잘 키워라. 나도 솔직히 남의 자식 같아서 내키진 않는데 그럼 어쩌니? 태가 끊기게 생겼는데. 너 이 이상 내 눈밖에 나지 말고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 다른 집 며느리는 애만 숨풍숨풍 잘 낳는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창피야. 너 내 아들만 아니었음 진작에 소박감인 거 알지? 그러니 평생 내 아들한테 잘해.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살란 말이야.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애가 물건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의 준비 같은 소리 안 해. 왜? 꼴에 남이 애는 못 키우겠다는 거야. 내가 오죽하면 이래. 이게 다 애 못 낳는 너 때문이잖아. 그러니 그런 하자가 있으니 네 친정부모도 싫다고 하지. 내 아들도 동의한 일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내 아들이 밖에서 아들을 낳아오잖아? 그럼 얘랑 넌 내 집에서 아웃이야. 명심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영문도 모르는 아이만 남겨두고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아이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저도 그런 아이를 보니 속이 너무 답답하더군요. 그리고 어쩐지 이런 상황을 시어머니 말처럼 제가 만든 것 같았는데 그래서인지 아이한테 정이 가지 않았어요. 남편도 동의만 했을 뿐 갑자기 생긴 아들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더군요. 그 때문에 아이는 맨날 집에서 눈치만 봤고 저는 그것도 참 싫었는데요. 거기서 그러지 말고 네 방에 들어가서 놀아. 저기 엄마, 책 읽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싫었어요. 제가 낳지도 않았는데 엄마라고 하니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해도 탐탁치 않았는데 시어머니 하도 잘 키우라고 엄포를 놓고 가셔서 마지못해 책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저에겐 그 시간이 정말로 참기 어려운 시간이었죠. 네, 저는 그리 좋은 엄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출근할 때면 전에는 귀찮다고 하지 않던 멋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여자가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출근하면 자정 전에는 집에 돌아오는 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늦냐고 물을 낮추면 남편은 전에는 내지 않던 화를 내더군요. 그것도 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요. 사람이 늦으면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나 보다 하면 될 일이지. 뭘 꼬치꼬치 물어. 내가 나 늦는 것까지 당신 눈치 봐야 해? 당신은 쟤나 잘 키워. 아니 여보, 꼬치꼬치 묻는 게 아니고 나도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맨날 늦게 오고 휴일도 없이 나가니까 몸이라도 축날까 싶어서요. 얼어 죽을 걱정은 무슨. 당신 지금 다른 집 여자들처럼 남편 바가지 긁는 거잖아. 왜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려고. 그런데 왜 남들 다 하는 임신은 못할까? 당신은 내가 늦든 외박을 하든 신경 꺼.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라고. 남편의 행동은 하루가 다르게 차가웠어요. 그리고 말투며 행동에서 저를 점점 더 무시하는 게 느껴졌는데 저는 바보처럼 할 수 있는 게 아이 키우는 것 말고는 없더군요. 그래서 나름 아이라도 잘 키워 집안의 보탬이 되려 아이한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한테 집중하며 제가 처한 상황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이도 의지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 그런 건지 그렇게 잘해주는 게 없는 저를 엄마라 부르며 잘 따랐고 그렇게 모자의 정이 쌓여갔죠. 시부모님은 대를 이을 아이라면서 저한테 맡겨놓고는 그래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이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서운했어요. 저나 아이나 이 집안에서 같은 찬밥 신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찬밥 신세가 될 이유라도 있고 또 어른이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아이한테 잘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것이 제가 어미로 아들을 사랑한 모정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아들과 제 사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저는 남편과 멀어졌고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남편은 기어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를 임신했다며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전 버티기로 작정했죠. 저는 이혼하고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와 둘만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들과 다시 남남이 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던 아이가 저에겐 지켜야 할 존재가 되었어요. 유일하게 저와 눈을 맞추고 함께 밥을 먹으며 엄마와 아들로 살아온 그 아이는 이젠 부정할 수 없는 제 아들이었죠. 게다가 전 진짜 손자가 생긴 마당에 시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찌할까 그게 너무 무서웠는데요. 이미 늦어버렸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바보처럼 다시 남편이 마음을 다잡고 저희 셋이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길 바랐어요.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생긴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를 떼어놓으려고 했고 저는 남편과 그 내연녀를 관통죄로 고소하겠다며 물러나지 않았어요. 간통죄? 네가 염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구나. 임신 못하는 건 원래 이혼 사유에 들어가. 그리고 내 애를 가진 그 여자의 직업이 뭔 줄 알아? 변호사야. 네가 변호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식구들은 이미 네가 아닌 그 여자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도장 찍어.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싫어. 내가 왜? 난 노력했고 도리를 저버린 건 당신이야. 이혼 사유? 웃기지 마. 변호사면 가정 있는 남의 남편 꼬셔도 돼? 나 당신이랑 그 여자 고소할 거야. 지금은 없어진 법이지만 그때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그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해 망신을 시키고 싶었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자 남편은 눈이 돌아 그러기만 해보라며 저를 위협했고 부부 사이는 더 멀어져만 갔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남편과 저는 끝났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이혼하면 멍청하게 인생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또 아들인 준영이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며 버텼는데 설상가상으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죠. 혜란아,
이를 어쩌면 좋으니 네 부모가, 그러니까 내 아들이랑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도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시골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떨떨했던 저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오빠로부터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 댁에서 제사를 지내고 서울집으로 가던 중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상대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 모두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저를 시집 보낸 뒤로 저를 남이라고 생각했다더니 부모님의 소식은 자식인 저에게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빈소에 가게 되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이미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건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울음을 멈출 수 없었는데요. 엄마, 아파? 엄마 아파서 우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우는 거야. 저기 두 분은 준영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셔. 엄마가 우리 준영이를 너무 늦게 보여줬네. 엄마가 미안해. 엄마, 슬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이제 안 계셔서 마음이 슬퍼서 우는 거야? 너무 슬퍼. 이젠 엄마한테는 아무도 없잖아. 왜 없어? 내가 있잖아. 내가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한테 엄마 잘 지켜준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고마워, 준영아.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엄마가 우리 엄마가 되어줘서 진짜 고마워. 당시 7살이 된 아들아이는 그렇게 엄마인 저를 위로했어요. 남편도 시댁가족도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아들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오빠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위인 남편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냐며 화를 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닥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네가 임신을 못해도 그렇지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너도 참 미련하다. 그런 놈하고 뭐 볼 거 있다고 이혼을 하네. 말이 쉽지. 당장 이혼하면 난 뭐 어떻게 살라고. 오빠가 나 책임질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혼하면 준영이 쟤는 어쩌라고. 분명 파양한다는 소리 할 거야. 나는 이혼한다고 치지만 준영이는 안 돼. 애가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 난 그 꼴 못 봐. 준영이 이제 진짜 내 아들이란 말이야. 너도 참 답답하다.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그 새끼 애 낳으면 그때는 호적에 올려야 해서 더 할 텐데. 저는 오빠의 말에 두 눈을 감았어요. 사실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 이젠 조문객도 없을 시간인데 시어머님이 홀로 저희 부모님 빈소를 찾았고 자기는 조문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며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이거 받아라. 네가 우리 며느리를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난리 쳤다며? 어쩜 너는 양심이 없니? 내 아들도 할 만큼 했잖아. 오죽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애를 입양까지 했겠냐고. 근데 네 부모 소식 듣고 나도 생각을 굳혔다. 이렇게 언제 죽을지 알 수도 없는데 하루라도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그 돈이면 섭섭하진 않을 게다.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새 출발해. 죄송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혼 안 합니다. 그이가 밖에서 낳은 아이 제가 키울게요. 준영이 동생으로 저희 호적에 올려주세요. 어머, 얘가 미쳤네. 변호사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네 호적에 우리 귀한 손자를 올리니?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찾은 며느리인 줄 알아? 설마 그 여자를 어머님이 그이한테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 나도 확인을 해야지. 내 아들이 문제인지 네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왕이면 똑똑한 며느리가 나을 것 같아서 수소문해서 일부러 내 아들 만나게 했다. 왜? 문제라도 있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아들 바람 피우라고 여자를 소개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고요. 여기 있다. 덕분에 내 아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글쎄, 뱃속에 그 아이는 내 아들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이란다. 그러니 내가 너랑 쟤를 봐줘야 할 이유가 있겠니? 어차피 쟤는 내 아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애니까 파양하면 그만이고
너도 그렇게 살 바에는 이 돈으로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어디 애 딸린 호래비 만나서 재혼하면 되잖아.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러자 제 목청에 놀랐는지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고 저는 악에 받쳐서 이 돈 필요 없고 무조건 그 연놈을 다 콩밥 먹게 할 거라며 소리쳤는데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저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악을 썼으니 기절할 만도 했죠.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니 항상 제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아들 준영이가 보이지 않더군요. 처음엔 오빠 내외가 데리고 갔나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아이가 보이지 않아 오빠와 새언니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새언니가 저희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갔다고 했고 저는 발인을 떠나는 차 안에서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죠. 저는 발인을 마치자마자 미친 듯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불안하게 시댁엔 아무도 없었고 회사 사무실에도 시아버님과 남편은 보이지 않았는데 밤이 되어서야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아이를 제가 찾을 수 없는 외딴 곳에 시설에 맡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뻔뻔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준영이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라며 미안한 기색도 하나 없었는데 오히려 아이를 찾는 저에게 비웃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걔를 핑계로 내 아들 발목 잡으려고 했는데 네 계획이 틀어져서 굴이라도 났니? 내가 너 돈 필요 없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다시는 그 코와 얼굴 못 볼 거다. 준영이 어딨어요? 당장 애 어디에 있는지 말해요. 사람들이 어쩜 그래요? 자기들이 좋다고 입양해놓고 이젠 필요 없다고 아이를 다시 시설로 보내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좋아요. 이혼할게요. 대신 파양은 안 돼요. 그냥 제가 엄마로서 키울 수 있게 그냥 해줘요. 무슨 소리? 절대 그럴 순 없지. 그럼 우리 아들 호적에 걔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다 네가 나중에 그 애 핑계로 내 아들이랑 내 손자 앞길 막으면. 각서라도 쓸게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각서 쓴다고요. 그냥 준영이랑 저 모자 관계로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저 돈도 필요 없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을지 그때까진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아들이 제 눈앞에 없다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을 쉴 수 없더군요. 게다가 부모님을 잃은 직후였기 때문에 준영이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럼 이혼 절차부터 밟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아이가 있는 시설을 알려준다고 조건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계획이 남편의 내연녀인 변호사라는 그 여자의 주도하에 일어난 일이더군요. 결국 저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해줬어요. 그리고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제가 준영이를 앞세워 나타나는 순간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한다는 조건의 각서에 사인을 한 뒤에야 제 아들인 준영이가 있다는 고아원의 주소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오빠의 도움으로 준영이가 있는 고아원을 찾았고 고아원 문 앞에서 멍한 눈으로 마치 저를 기다리는 듯한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바닥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여기 얌전히 있으면 엄마가 나 데리러 온다고 했어. 그래,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 많이 기다렸지? 괜찮아. 왔으니까 됐어. 저는 그렇게 잃어버렸던 제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친정 오빠는 이대로 물러났다는 게 너무 억울하니 법으로라도 제대로 싸워보자고 저를 설득했지만 그냥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저 준영이를 되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더는 남편과 그 집 사람들과 엮이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기로 했고 오빠의 도움과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시골이긴 했지만 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장사는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많긴 했지만 제 힘으로 아들애와 산다는 것이 뿌듯하기만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렇게 겁이 났는데 막상 닥치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였죠. 아,
이래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하는 거구나.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벌고 또 벌었는데 아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것인지 참 바르고 똑똑하게 자라주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장을 놓치지 않더니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였죠. 거기에 공부하느라 자기도 힘들 텐데 집에 오면 꼭 제 어깨며 다리를 주물러주고 뭐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말하기도 전에 움직이는 저에겐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효자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동네에선 저도 덩달아 유명했는데 행여 공부 잘하는 아들을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할까봐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비록 남편과 시댁을 피해 깡촌까지 내려와 살았지만 아들은 꼭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당당하게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아이가 낳은 모교와 동네에서는 잔치까지 열어줄 정도였는데 그 순간 아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저도 저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제 아들을 같이 키워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요, 대학에 들어간 뒤엔 아들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인데 어째 대학에 들어가서도 더 힘들게 공부를 해야 하더군요. 준영아,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도통 볼 수가 없으니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 엄마, 걱정하지 마. 아들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꼭 사법고시 합격해서 우리 심혜라 여사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것도 좋지만 너무 힘들면 좀 쉬면서 해. 엄마는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너만 좋다고 하면 아무것도 상관없어.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다. 알아. 건강해야 우리 엄마랑 오래오래 호의호식하면서 살지. 엄마, 조금만 기다려. 아들이 금방 성공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남들은 자식이 속썩여서 힘들 때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우리 아들은 속 안 썩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그것도 미안하더군요. 철이 너무 빨리 들게 한 것 같아서요. 공부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들이 짠하기만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사라진 마지막 사법고시를 치르고 자기가 바라는 검사가 되었어요. 당당히 자기 꿈을 이룬 아들을 보며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엄마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을까. 잘 커준 아들이 너무 고마웠죠. 아들은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며 제 앞에서 큰 절을 했어요. 그때는 주책 없이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동안 억울하고 힘들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렇게 지나온 고생들을 뒤로 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됐어요. 늘 아들의 학비 걱정을 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를 썼던 저였는데 그런 저에게도 여유라는 것이 찾아오더군요. 아들이 검사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서 저도 다시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들 덕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며 비로소 행복을 만끽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행복하면 할수록 전에는 사느라 바빠서 하지 못한 남편 생각을 종종 했어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남편과 얼굴도 모를 남편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죠. 그래도 그런 제 마음을 아들에겐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 잊은 것처럼 아들 앞에서는 태연하게 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사건을 맡았는지 아들 얼굴이 계속 좋지 않더군요. 얼굴이 날이 가면 갈수록 수척해지는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보양식이라도 만들어 아들을 먹일 생각으로 음식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집에 일찍 온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때는 차마 표정 관리도 할 수 없었네요. 엄마,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엄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왜? 무슨 일인데? 내가 이번에 맡은 사건이 좀 큰 사건인데 아무래도
아버지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어? 아니, 죄 지은 사람은 아버지 아들이지. 친아들.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인데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야. 그 아들 변호는 그 엄마라는 사람이 맡았고. 그래서 조만간 법정에서 그 집 사람들 전부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머 세상에,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니? 넌 괜찮아? 엄마 생각에 그 사건 네가 꼭 맡아야 하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되는 거야? 만나서 좋을 일 없잖아. 아니, 내가 꼭 할 거야. 난 이걸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해. 솔직히 그 사람들 잘 산다고 하면 너무 화날 것 같았거든. 근데 그런 큰 죄를 지어놓고 그 엄마라는 변호사가 무죄라고 주장하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둬? 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그 인간들 벌받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짓, 나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이번 기회에 되돌려줄 거라고. 그 인간들 증거까지 없애려고 한 한통속이야. 털어보니 그 아들 전과도 화려하더라. 그것도 친아들이라고 엄청 감싸면서 키웠겠지? 아들에는 저처럼 가슴에 들끓는 분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듯 보였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다니, 엄마로서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니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냉정하게 공과 사를 구별할 거라는 걸 믿으면서도 행여 자기 복수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쌓아놓은 공을 무너뜨릴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아들은 사명감 때문인지 복수심 때문인지 점점 그 사건 조사에 집착했어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건지 매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재판 준비를 하더군요. 그렇게 더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재판 하루 전날이 되었어요. 그날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지 모처럼 아들애가 집에 일찍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을 막 먹은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올 사람이 없는데 의아해하면서 인터폰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30년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보지 못한, 아니 보고 싶지 않던 전 남편이라는 남자가 인터폰 화면에 있었거든요. 인터폰을 확인한 제가 머뭇거리자 아들애는 자기가 문을 열겠다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아들애를 알아보지 못한 전 남편이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며 빌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검사님, 제 아들이 아직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무서운 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그 일은 정말 사고였고 부디 처벌 좀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 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선고는 제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판사님이 내리시는 거죠. 여기서 이러는 것도 되게 아드님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돌아가세요. 검사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아들을 애비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부성애네요. 그 아드님 참 부럽습니다. 입양한 아들은 필요 없다고 그 멀리까지 가서 버리고 오더니 친아들일 일에는 이렇게 무릎까지 꿇으시네요. 아니, 그건 어떻게? 왜요? 제가 그걸 알아서 놀라셨습니까?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때 당신들이 입양했다가 버린 아이가 저라면요. 엄마, 나와요. 이 사람이 뻔뻔하게 여길 찾아왔네요. 뭐라고? 그럼 그때 그 애가 너고 엄마라면... 여기까지 오면서 그건 몰랐나 보네. 맞아요. 당신이 그렇게 버린 나랑 그때 그 아이. 여보. 여보? 내가 왜 당신 여보예요? 당신 여보는 따로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네가 검사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컸어? 그래, 지난 과거 일은 내가 죽일 놈이고 천벌받아 마땅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네 동생 좀 살려다오. 처벌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야. 제발 가볍게 좀 해달라는 거지. 무죄로 주장하려고 증거를 없앤 것까지 싹 다 걸려서 지금 우리 집은 초상집 분위기야. 걔가 우리 집 대를 이을 아이인데 네가 네 동생 좀 살려줘라. 누가 맘대로 동생이야. 난 그런 동생 없어요. 그리고 처벌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합당하게 받도록 노력할 거니까 그런 기대는 애초에 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 아셨으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동네에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희 엄마 눈에 한 번 더 띄세요.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보시다시피 이젠 제가 그럴 능력이 있거든요. 엄마, 들어가. 그리고 이 인간 나 없을 때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알겠어? 알겠어, 준영아. 흥분하지 마. 여보. 아까 말했죠. 난 당신 여보 아니라고. 내 아들이 한 말 못 들었어요?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저는 최대한 버티는 전 남편을 있는 힘껏 밀치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잘못했다고 애원했는데 아들애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망의 재판날이 되었고 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법정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처음 본 남편의 아들과 애엄마는 참 생긴 것도 뻔뻔하게 보였어요. 뉘우침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하니 무슨 연기자라도 되는 것처럼 판사 앞에서 그 아들이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펑펑 울었고 그 어미이자 변호사인 여자는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했는데 제 아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증거를 없애려 현장에 다시 나타난 그 어미이자 변호사를 또 다른 공범으로 주장하며 사건을 일단락시켰어요. 그 아들은 징역 25년을 받았고 그 어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죠. 제 마음 같아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약하다는 생각이었지만 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부모님은 입에 개거품을 물며 법정에서 난리가 났고 결국엔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죠. 아마도 남편에게 모든 걸 들은 듯한 눈치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달려오더니 바지가랑이를 붙들며 저에게 당신 손주 좀 살려달라고 당신 손주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며 되도 않는 억지를 부리는데 그제야 30년 넘게 꽉 막혀있던 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제가 하지 못한 복수를 제 아들이 해준 것 같았죠. 아들은 그런 저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처음 시어머니 손에 붙들려 제게 온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나는 앞으로도 저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는 엄마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징역 선고를 받고 너무 억울하다며 아까와는 달리 난동을 부리는 그 아들을 보며 그렇게 유난을 떨고 난리를 치더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가? 그저 그 사람들이 모두 한심하게 보였어요.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이는 건데 또 한 번 잘 커준 아들이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합당한 벌을 받은 것 같아 비로소 저도 홀가분해진 기분이었어요. 바람이 있다면 그들이 감형을 받는 일 없이 지은 죄값을 모두 치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일로 제 아들도 지난날에서 벗어나 안 좋은 기억은 모두 잊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저는 현재 다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와 하루하루 알차게 지내고 있어요. 전에는 가끔씩 지난 날을 떠올리며 답답한 가슴을 치곤 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이 아주 편안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고마운 제 아들 덕분이죠. 아들이 언제 장가를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아들이 장가를 가는 그날까지 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고했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막상 제 이야기를 다 적고 나니 새삼 민망하네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